산리세냐 오프닝 훅. 부산 국제시장의 새벽 공기가 한껏 차가워질 때 닭집 주인 윤소영은 늘 그렇듯 문득 엄습해 오는 과거의 그림자와 맞서야 했다. 그녀의 왼쪽 턱에 깊게 패인 흉터와 팔목에 아른거리는 문신은 더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 여전히 숨죽여 따라다님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새벽의 부산국제시장은 항상 한기가 감돈다. 특히 한여름일지라도 그 골목 사이사이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어 으스스한 냄새를 풍긴다. 물 비린내와 오래된 먼지, 그리고 바다 특유의 짭조름한 향이 섞인 공기는 도시의 밤 풍경과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이곳은 슬며시 다음날을 준비하는 시간에 접어드는 셈이다. 윤소영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셔터를 올리는 상인이다. 소영의 닭집에 불이 켜지는 순간 여명 속 국제시장도 서서히 꿈에서 깨어난다. 조용한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다. 밤새 차가워진 철제 테이블 바닥에 놓인 박스들,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꺼낸 닭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소영의 눈빛은 마치 가장 익숙한 곳에 돌아온 사람처럼 담담하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서랍에서 칼을 꺼낸다. 칼날을 닦는 모습은 분주하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예리하고 정확하다. 닭을 잡고 손질하는 일은 시장에서는 일상적이지만 소영이 하는 방식에는 왠지 모를 서늘함이 깃들어 있다. 칼이 뼈와 관절을 가르는 소리가 꽤나 요란하게 들리지만 그녀에게는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듯하다. 30마리. 매일 새벽 이 숫자는 소영에게 루틴이 된다. 닭을 손질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고 흠잡을 데 없이 정확하다. 수십 년간 칼을 다루어 온 장인이 아니라면 힘든 일일 텐데도 소영에게는 그냥 일상의 일부처럼 익숙하다. 손질이 끝난 닭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 그녀는 부스스하게 자란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고 희미하게 비치는 왼쪽 턱의 흉터를 무심결에 손끝으로 더듬는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곱씹듯 옅은 한숨을 내쉰다. 그 흉터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흔적이다. 오래전 칼자국이 남긴 깊은 흉터. 소영이 아무리 먼 곳으로 떠나도 또는 다른 삶으로 달아나도 결코 잊히지 않을 과거가 그 자리에 각인되어 있다. 소매가 슬쩍 겉어 올라갈 때면 팔목 안쪽으로 하얀 백조 문신이 드러난다. 순백의 깃털을 뽐내듯 또 우아해 보이는 백조지만 부리에 물고 있는 칼이 심상치 않은 인상을 풍긴다. 그것은 칠성파의 상징이었다. 과거 백비 바이피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던 전설의 칼잡이. 그 삶을 버린 지 꽤 됐건만 문신은 영원히 그 사실을 지우지 못하게 만든다. 소영은 잠시 그 문신을 내려다보다가 어느새 정신을 되찾은 듯 소매를 내린다. 이제는 다 지나갔어. 그녀는 무심히 중얼거리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다. 어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래 숨어 있다가도 돌연히 모습을 드러내 사람을 올가맨다. 소영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네? 해가 떠오르면 시장은 조금씩 잠에서 깬다. 상인들은 각자 셔터를 열고 하루를 준비한다. 소영은 여느 때처럼 닭집 앞에 나와 사람들을 지켜본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에게 고개만 숙이곤 한다.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드물다. 소영씨, 오늘도 일찍 문 열었네. 정육점 주인인 박 사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넨다. 그는 옆집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영과 가장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편이다. 소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를 대신한다. 어제 약국 김 할머니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들었어. 내가 토종닭 한 마리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손질 좀 해줄 수 있나? 박 사장의 말에 소영은 말없이 손질해둔 토종닭 한 마리를 비닐봉지에 넣어 건네고 덤으로 삼계탕용 부재료까지 챙겨준다. 푹 고아서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이 한마디를 남긴 뒤 소영은 다시 가게로 들어가 칼을 든다. 박 사장은 그런 그녀의 무뚝뚝함이 이미 익숙한 듯 미소 지으며 돌아간다. 다른 상인들도 소영을 보면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지만 깊은 대화를 이어가진 않는다. 소영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벽 때문이기도 하다. 그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리서,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잠시 한가해지자 소영은 가게 뒤편 도계실로 향한다. 여기서 닭을 손질하곤 하는데 무엇보다 이 공간은 소영만의 은밀한 장소다. 바깥과 분리된 느낌이 들고 시끄러운 시장 소리도 조금 더 희미하게 들린다. 그곳에는 소영의 작은 서랍장이 하나 놓여 있다. 아무도 열어본 적 없고 또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해야 하는 이도 없다. 소영은 사방을 살핀 뒤 서랍을 열어본다. 그 안에는 날이 바짝 선 단검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잠들어 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다. 그녀는 왼쪽 턱에 흉터도 없고 속눈썹이 길어 소녀 같은 인상을 준다. 옆에는 단정치 못한 모습의 남자들이 함께 찍혔는데 모두 같은 조직 배지를 달고 있는 듯하다. 당시 소영은 지금과 전혀 다른 표정으로 그 사진 속에 존재한다. 나도 저랬었지. 소영은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한숨 섞인 목소리를 댄다. 이제 시장의 사람이야. 과거 따위는 다시 꺼내지 않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지만 그 말이 거짓임을 잘 안다. 과거를 잊고 싶어 해도 문신과 흉터, 그리고 마음속 깊이 남은 기억들이 언제나 따라다닌다. 그 시간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을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해가 점차 기울자 시장은 생기를 더해간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검은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시장 골목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표정은 거만하고 행동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흑도라는 신흥 조직 폭력배가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저기에서 진입세를 요구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가게 문을 열려면 보호비를 내라는 식으로 상인들을 협박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중 몇몇 용감한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했지만 대다수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 와도 해결될 리 없다는 걸 아는 이들도 있었고 혹여 신고했다가 조직에 보복을 당할까 망설이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다 결국 그들이 소영의 닭집 앞에도 나타났다. 세 남자는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마치 이곳이 자기들 소유인 양 휘둘러 보았다. 소영 닭집 맞습니까?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소영은 여유롭게 칼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려면 매달 보호비를 내셔야 합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상대를 깔보듯 비웃으며 말했다. 소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살짝 예리해졌다. 그녀는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과 달리 과거에 그런 눈빛을 지니고 살았던 자신을 잘 알기에 더 차가워질 뿐이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요. 소영의 담담한 대답에 상대는 낄낄 웃었다. 우릴 모르나 본데 흑도는 장난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올 테니 결정을 해두시죠. 보호비를 낼 건지 가게를 접을 건지. 그들은 그렇게 협박의 말을 남기고 시장 한 구석으로 사라졌다. 소영은 꿋꿋이 칼을 잡았다가 잠시 걸쳐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각 가게를 돌아다니며 협박하는 흑도 조직원들. 소영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페트몬다. 그날 밤 소영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도계실에서 머물렀다. 냉장고에서 꺼낸 닭을 손질하는 손놀림이 평소처럼 정확해 보였으나 언뜻언뜻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 이어졌다. 한참 닭 손질을 마친 뒤 그녀는 서랍장에서 오래된 단검을 꺼내 들었다. 백조 문양이 새겨진 그 칼은 칠성파 시절 사용하던 것이다.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기 싫어 이것저것 스스로를 몰아붙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억이 떠오른다. 안 돼.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순 없어. 소영은 칼을 꼭 쥐었다가 조심스럽게 서랍 안에 도로 넣었다. 그리고는 마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닭집 사장일 뿐이야.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소영이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대경악할 일이 벌어졌다. 닭집 앞에 죽은 닭 여러 마리가 널브러져 있었고 목에는 빨간 글씨로 흑도라고 씌어 있었다. 핏물이 고여 있어 지나가는 이들마저 기겁했다. 곧 시장 상인들이 몰려와 그 끔찍한 광경을 봤고
소영에게 달려들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떠들었다.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부류에게는 그들의 방식으로 대처해야 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하면서도 왠지 소영이 이 세계를 잘 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속마음을 정확히 짐작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흑도 부하들이 또다시 가게를 찾았다. 이번엔 보스는 없었다. 부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소영은 여전히 손에서 칼을 놓지 않은 채 그들을 맞이했다. 결정은 내리셨습니까? 부하들이 비웃듯 물었다. 필요 없다고 말했을 텐데요. 소영은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다. 흐흥, 그럼 할 수 없죠. 다음번에는 닭 대신 다른 걸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시장에는 당신 말고도 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두시길. 그 말에 소영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다. 일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소영의 눈 속에서 번뜩이는 빛을 본 부하들도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시장 사람들 건드리지 마세요. 내일 대답을 드리지. 소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부하들은 비웃음을 지으며 떠났다. 가게에 홀로 남은 소영은 칼을 꽉 쥔 손을 놓지 못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면서도 그 표정은 어떠한 결심으로 굳어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소영은 도계실 한 구석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칠성파 시절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백비로 불리며 날뛰던 시절 수많은 싸움과 죽음이 뒤섞인 지난날.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지워내려 했던 기억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흑도 조직이 시장을 잠식하면 시장 사람들의 삶이 무너진다. 다른 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고도 소영이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시장은 이제 그녀의 삶의 터전이자 조용히 받아준 집 같은 곳이 되었다. 소영의 가슴 속에는 거친 분노 대신 담담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은 결의가 피어났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돼. 그녀는 서랍을 다시 열고 단검을 꺼내 손질했다. 백조 문양이 반짝이는 칼날을 바라보니 그동안 억눌러 왔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듯했다. 백비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과거의 자신과 윤소영이라는 평범한 닭집 사장의 삶이 겹쳐진다. 아직은 안 돼.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칼을 넣어둔다. 최대한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여러 가게 유리창이 부서졌고 상품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흑도 조직이 본격적으로 협박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소영의 닭집은 내부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칼이 꽂혀 있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달기나 잡아라 라는 식의 조롱 섞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상인들은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날 저녁 과일 가게 연기의 남편이 시장 뒤편 쓰레기장 근처에서 심하게 구타당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응급차가 와도 상태가 심각하다고 한다. 연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휩싸였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가게를 접거나 돈을 내야겠네. 좌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소영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비록 몸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런 꿈은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소영은 다시 도계실로 들어갔다. 서랍 속 칼을 빼어들고 나를 바라본다. 참으려 해도 사람들의 고통과 두려움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다. 이 시장과 사람들을 지키는 것은 소영에게 남은 마지막 책임처럼 느껴졌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야. 소영은 무겁게 중얼거렸다. 다시 팩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긋지긋한 과거를 꺼내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더 큰 불행이 닥칠 게 분명했다. 다음날 소영은 흑도의 부하들이 또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약속대로라면 보호비를 내겠다는 대답을 요구하기 위해 올 것이다. 소영은 대비를 마치고 가게 앞에서 조용히 칼을 닦으며 시간을 보냈다. 오후가 되자 흑도의 보스 서진수가 직접 나타났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미소. 서진수는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소영의 닭집으로 왔다. 소영 닭집 사장, 생각해봤습니까?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소영은 차분히 대답했다. 거절합니다. 서진수의 표정이 한순간 묘하게 일그러졌다. 이봐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소영은 눈을 들어 서진수를 바라봤다. 시선이 마주치자 서진수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젓는다. 이제 장난이 아니게 됐네요. 내일까지 바꾸지 않으면 다음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서진수는 가볍게 협박의 말을 흘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나서자 닭집 안에는 다시 고요만이 감돌았다. 소영은 서진수의 뒷모습을 창문으로 오래도록 바라봤다. 시장 골목 곳곳에 흑도의 조직원들이 모여있는 광경이 보였다. 만약 이대로 흑도가 털을 잡으면 국제시장은 완전히 그들의 소나귀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날 밤 소영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뜻밖에도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꺼내며 뭔가를 확인한다.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뒤 낮게 목소리를 죽여 말한다. 민철아 나야. 응. 백비. 상대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몇 해 전까지 같은 칠성파에서 활동했던 최민철이라는 인물이다. 과거 소영이 조용히 잠적했을 때 연락을 끊었던 사이이기도 하다. 누나 정말 살아계셨군요. 다들 죽은 줄. 필요한 게 있어. 지금 흑도라는 조직하고 문제가 생겼어. 너도 들어봤지? 필리핀 쪽 흑목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같더라. 민철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린다. 위험해요, 누나. 그 사람들 국제범죄 조직이라서 마약이나 인신매매까지 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해. 네가 도와줘야 해. 서진수가 필리핀으로 갈 일정과 그쪽 기반을 알아봐줘.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도 결국 얘들이를 무시할 수 없었는지 정보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소영은 가게를 열자마자 박 사장을 찾아갔다. 박 사장은 그녀를 보자 놀란 눈빛으로 문을 닫고 묻는다. 소영 씨 얼굴이 심각하네요. 무슨 일이에요? 소영은 조용히 요청한다. 며칠 동안 가게를 비울 것 같아요. 혹시 닭집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가게를 비운다니 설마 흑도 때문에 무슨 일을 벌이는 건 아니겠죠. 위험해 보이는데. 소영은 고개를 흔든다.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가게를 연기한테 넘겨달라고 부탁드리면 부탁이 심할까요? 혹시 제가 돌아오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요. 박 사장은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이 막힌다. 하지만 곧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부디 무탈하게 돌아오세요. 소영은 빛바랜 미소를 남기고 가게로 돌아온다. 밖은 여전히 해가 밝지만 그녀에게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는 기분이다. 며칠 뒤 소영은 인천국제공항에 있었다. 민철에게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서진수는 곧 필리핀 마닐라로 간다. 흑목파의 본거지와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듯했다. 소영은 그 비행기에 함께 올라 그림자처럼 따라갈 작정이었다. 출입국 심사대를 지날 때 소영은 민철이 마련해준 새 신분증을 사용했다. 이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여권에 출국 심사관은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다. 소영은 가볍게 모자를 눌러쓰고 게이트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서진수 일행을 발견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 샴페인을 음미하는 모습은 여유롭고 오만해 보였다. 소영은 이코노미석 맨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봐 최대한 시선을 피하며 장거리 비행을 견뎌야 했다. 도착 후 서진수는 공항 밖으로 나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다. 소영은 택시를 잡아 그들의 차를 놓치지 않도록 거리를 둔 채 쫓았다. 도착한 곳은 마닐라 시내 한 고급 호텔. 서진수와 부하들은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고 소영도 돈을 더 주고 같은 층 방을 배정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들의 일정을 미행했다. 서진수와 흑목파의 간부들로 보이는 현지인이 만나는 모습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목격되었다. 마약이나 무기 거래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듯 서류를 넘기고 가방을 교환하는 수상한 모습이 포착된다. 과거엔 조직끼리 싸우던 단순 폭력배였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범죄로 규모가 커졌구나. 소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이들이 계속 부산까지 뻗어나간다면 국제시장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다음날 저녁 서진수 일행은 마닐라 외곽의 어느 창고로 향했다. 소영은 택시를 타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주변에는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인근은 어두컴컴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그곳이 흑목파의 중요한 거점임을 직감한 소영은 사진을 몇 장 찍어 민철에게 전송했다. 조심해요, 누나. 괜히 혼자 들어갔다가 라는 답장이 날아왔지만 소영은 이 일을 혼자 끝내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였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마닐라의 넌사이는 화려해 보였지만 도시의 또 다른 구역에는 우울하고 위험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다. 소영은 잠들기 전 가방에서 단도를 꺼내 칼날을 닦았다. 백조 문양이 새겨진 칼은 마치 고요한 정적을 깨우려는 듯 차가운 빛을 뿜어낸다.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이면 다시 칼을 들지 않을 거야. 소영은 굳은 결심을 되뇌었다. 다음날 창고 근처에서 다시 서진수와 흑목파 인물들이 만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서류와 현금 가방을 주고받으며 긴밀하게 협상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소영은 오후 늦게까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기회를 엿보았다. 해가 저물고 창고 주변이 어두워지자 소영은 뒤편으로 살금살금 접근했다. 경비원은 총 4명쯤 되어 보였고 창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칠성파 백비로 명성을 떨칠 만큼 소영에게는 그 정도 방비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첫 번째 경비원은 담배를 피우며 창고 뒤쪽에서 한눈을 팔고 있었다. 소영은 거의 그림자처럼 뒤로 접근해 단숨에 제압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목 뒤를 정확히 가격한 뒤 쓰러뜨렸다. 두 번째 경비원도 순식간에 넘어갔다. 창고 내부에 들어선 소영의 눈에는 형광등 아래서 뭔가의 계약을 논의하는 서진수와 흑목파 간부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테이블 위엔 분명히 무기나 마약 샘플로 보이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소영은 천장 구조물을 따라 조심스레 움직이며 한 번에 승부를 낼 타이밍을 살폈다. 머릿속으로 여러 시뮬레이션을 그리던 그녀는 결국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결심에 따라 단도를 꽉 쥐었다. 나는 참으려 했고 피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더 큰 파멸만 남지. 소영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기습에 돌입했다. 천장에서 뛰어내린 소영은 흑목파 조직원들이 미처 반응할 새도 없이 빠른 동작으로 중심을 무너뜨렸다. 누군가는 소리치려다 바로 제압당했고 서진수가 놀란 얼굴로 뒤로 물러나는 찰나 소영의 칼이 가방을 쓸어눕혔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군. 서진수는 엄폐물을 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공간이 협소한 탓에 역부족이었다. 그날 밤 창고 내부에서는 사람들의 당황한 비명소리와 무너지는 상자의 굉음이 섞여 울렸다. 그러나 외부로 새나가는 소리는 거의 없었다. 마닐라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창고. 소영이 선택한 장소는 어쩌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 딱 알맞은 곳이기도 했다. 며칠 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스크린에선 필리핀에서 범죄 조직원들의 사망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필리핀 현지 경찰은 국제 범죄 조직 간의 충돌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그들 중 일부가 한국인이며 소문에 들리던 흑도 간부였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다. 그 시각 소영은 조용히 공항 한 구석 게이트를 빠져나오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왼턱에 흉터 손등에 뱀 붕대, 그리고 약간 절뚝거리는 다리. 표정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지만 눈빛은 어떤 평온함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끝났어. 소영은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말하고 공항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복잡했다. 다시 국제시장으로 돌아가면 평범한 닭집 사장으로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전히 숨어 지내고 싶은 마음과 시장 사람들을 두고 달아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교차했다. 부산에 내린 후 바로 회 국제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마침 아침 장사가 한창일 때였다. 쓰레기장 근처로 가봤지만 흑도의 조직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곳곳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도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소영씨 정육점 박사장이 소영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얼굴엔 안도와 기쁨이 뒤섞여 있다. 정말 돌아왔군요. 다들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흑도 놈들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소영은 잠시 멈칫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그냥 일 처리 좀 하고 왔어요. 박 사장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과 손등의 붕대, 그리고 피곤이 가득한 표정을 보고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고생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주변 상인들도 소영의 무사 귀환을 바라보며 반가워한다. 누구도 대놓고 질문하지 않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흑도에 도련한 소멸이 단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이다. 닭집 문을 연 소영은 혹시나 누군가 엉망으로 만들어 놨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가게는 그리 큰 피해가 없었다. 박 사장과 영희 등 이웃 상인들이 돌아가며 지켜준 듯하다. 소영은 조용히 닭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언제나처럼 타일 바닥 철제 테이블, 그리고 냉장고 안에 차가운 닭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새삼스럽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어 새로 들어온 닭을 손질한다. 손을 움직이는데 약간 통증이 있지만 오히려 익숙한 동작이 주는 안정감이 소영을 지탱해준다. 이제 이걸로 끝이겠지. 닭의 관절을 가르는 소리에 묘한 위안이 묻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부산 소식이 뉴스에 간간히 보도되었다. 시장을 장악하던 신흥폭력 조직 흑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골자였다. 경찰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는지 조사 방향이 막힌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닭집 문을 열자마자 형사 2명이 들어왔다. 윤소영 씨 맞습니까? 소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흑도 사건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최근에 그쪽 보스인 서진수라는 사람이 윤 사장님을 여러 번 만나러 왔더군요. 시장 사람들은 가게 앞에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영은 차분하게 진술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길래 제가 보호비를 내기로 하고 협상을 했어요. 더 이상 장사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두라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계속 묻는다. 그럼 지난주 필리핀에 간 적은 없습니까? 그때 박 사장이 불쑥 나타나 대답했다. 에이, 소영 씨가 무슨 필리핀입니까? 지난주 닭 수급 문제로 나랑 하루 종일 이 가게에서 작업했어요. 그거 다 이웃 상인들이 봤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맞춘 듯 연기와 다른 상인들도 입을 모아 똑같이 증언했다. 맞아요. 소영 씨는 그날 가게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영의 여권 기록까지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이미 신분이 세탁된 여권으로 출국했던 터라 공식 기록엔 해외에 나간 사실이 없었다. 결국 형사들은 추가로 물을 게 없어 보인다며 철수했다. 주변 상인들은 한숨을 돌리면서도 혹여 소영이 경찰 조사를 더 받을까봐 내심 걱정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형사들이 사라지자 모두는 일제히 소영에게 다가왔다. 소영 씨 괜찮아요? 가장 먼저 박 사장이 물었다. 소영은 놀란 눈빛으로 시장 사람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그러자 약국 김할머니가 말했다. 하하하, 뭐려? 이 시장은 작은 마을 같아서 서로 도우며 삽니다. 소영 씨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정을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연기도 함께 웃으며 거들었다. 늘 조용히 도와주셨죠? 우리 남편 다쳤을 때도 닭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 차례라고요. 소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느새 눈가가 뜨거워졌다. 예전 칠성파 시절 목숨 걸고 싸울 때도 울지 않았던 소영이 이제야 사람들의 배려와 온기에 울컥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겨운 싸움에서 돌아온 용사가 겨우 내뱉는 안도의 한숨 같았다. 우리앗, 형사사건 이후 시장은 더욱 평화로워졌다. 흑도 조직원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상인들은 안정을 되찾았다. 덕분에 닭집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간다. 사람들은 소영을 향해 예전보다 더 따뜻한 눈길을 보낸다. 소영은 새벽에 문을 열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닭을 손질하고 삼계탕용 재료를 챙겨주고 때로는 아픈 이웃에게 건네줄 닭을 미리 준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닭집 뒤편 도계실의 서랍장에는 더 이상 칼이 없다. 어느 밤 그녀는 그 단검과 함께 옛 사진 백조 문양의 도장을 조용히 챙겨 시장 뒤편으로 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묻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소영은 낮게 혼잣말하며 흙을 덮어버렸다.
과거 칠성파의 백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남은 건 닭집 주인 윤소영뿐이라는 결심이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본 소영은 한결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과일 가게에 불이 꺼져 있고 정육점의 불빛도 희미하게 사그라진 뒤였다. 남루해 보이지만 정겹고 고단하지만 서로를 돌보는 이 시장이 이젠 자신의 진짜 가족임을 실감했다. 칼자국이 남은 왼턱을 무심코 쓰다듬으며 소영은 중얼거린다. 흉터는 남아도 그래도 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의 눈길은 저 멀리 어두운 하늘을 향해 있었다. 거친 인생 끝에 작은 평화가 내리는 느낌. 부산 국제시장의 골목골목은 이제 다시 여느 때처럼 바쁘고 시끌벅적한 일상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닭집에는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사장 윤소영이 또 새벽을 열어갈 것이다.